안녕하십니까.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을 맡고 있는 박대기 기자입니다. 세금은 문명사회의 대가를 지불하는 일이다. 미국의 존경받는 대법관 올리버 웬델 홈즈의 말입니다. 하지만 세금 좋아하는 분 사실은 드물죠. 그리고 항상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을 똑똑하게 챙겨서 쏠쏠하게 아껴보는 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오늘도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가 열립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기영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은 02-368-1002에서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이 시간 유튜브로도 함께합니다. 경제 시야를 넓혀드립니다. 투자의 지름길을 안내합니다. 돈 되는 정보를 발견하는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먼저 오늘의 경제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다사다난한 오늘이었는데 결국 반등에 성공했죠. 네, 오늘 반등은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는 이제 그 그린란드 사태라는 대형 악재를 네. 사실상 전 세계 글로벌 증시에서 봐도 유일하게 이겨낸. 우리가 유일하게 이겨냈어요? 네, 사실상 그렇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더 좀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고요. 일단 예. 종가는 코스피가 0.49% 상승한 4,909.93. 네, 다시 4,900을 회복했네요. 회복했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많이 빠졌습니다. 2.57% 하락하면서 951.29를 기록을 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만 보면 이제 수급의 흐름이 오전 오후 좀 계속 바뀌었는데 네. 결과만 보면 개인이 좀 매도를 하는 흐름, 이거를 이제 개인은 매도했다. 네, 네.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받아내면서 네. 매수 우위를 보였고요. 장중 흐름은 뭐 계속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일단 간밤에 미장 뉴욕 증시가 그린란드 악재를 반영해서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네. 투자 심리는 매우 위축된 상태였고 약세로 출발을 했거든요. 네. 장 초반에는 좀 낙폭이 크기도 했었는데 얼마 시간이 안 가서 또 금방 회복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는 조정을 매수 기회로 본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네. 결국 상승 전환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후에는 또 하락 전환, 그러다 상승 다시 엎치락 뒤치락 롤러코스터라고 하죠. 매매 공방 네. 주고 받다가 장 후반에 이제 상승 쪽으로 방향을 굳혔고요. 상승폭을 확대한 채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오늘 시총상위주들은 뭐 전체적으로 엇갈리는 흐름이었는데 일단 반도체 투톱만 보면 삼성전자가 오늘 네. 2%대 강세로 좀 버텨주는 모습이었고요. 오늘도 주인공은 현대자동차. 강력한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일단은 현대자동차도 초반에는 좀 눈치 보기로 뭐 상승하락 왔다 갔다 하다가 이내 상승세로 방향을 잡더니 확 매수세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보면 15%대에 육박하는 급등세를 연출할 정도로 굉장한 러브콜이 들어왔습니다. 뭐 현대자동차뿐만 아니라 현대차 그룹 전반 다 동반 급등하면서 오늘 코스피 상승세를 견인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코스피는 반등에 성공했지만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그린란드 때문에 전 세계 증시는 오늘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죠. 네. 간밤 뉴욕 증시가 매우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선물 시장부터 사실 우려들을 많이 드러냈죠. 나스닥이 2% 이상 낙폭이 가장 컸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기술주나 성장주에 대한 투심이 매우 위축된 상태. 빅테크들은 뭐 다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일단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 유럽 간 경제 전쟁 위기감이 고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식만 빠진 게 아니라 금리도, 국채 금리도 급등을 했고요. 네. 그래서 셀 아메리카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징후도 나오고 달러도 있습니다. 약세. 네. 말씀하신 대로 셀 아메리카 징후가 뚜렷하게 나는 상황이었고요. 네. 이제 국채 금리의 경우에는 이제 지표 금리로 보는 게 10년물인데 지금 4.27, 4.28 수준, 30년물은 4.8대로 올라서서 지금 4.9까지 넘보는 수준입니다. 다 4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네. 4개월 만에 국채 금리가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왔군요. 네. 이제 국채 가격이 이건 떨어졌다는 얘기인 네. 거죠. 달러 인덱스는 또 98대로 내려갔다가 지금 좀 회복을 하긴 했는데 좀 전반적으로 약세
기조인 거고 관건은 지금 그린란드 사태가 결국에는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 언제든지 심각한 수준으로 고조될 수 있다라는 점인 거죠. 당장 오늘 밤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다보스 포럼 연설 예정돼 있거든요. 네. 어떤 말폭탄을 내뱉을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이제 예정돼 있었던 이건 예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연방대법원의 관세 판결이 또 미뤄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계속 미뤄지니까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차기 연준 의장도 지금 지명이 곧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보면 전반적으로 미장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이다. 지금 이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 장이 코스피가 꿋꿋하게 그래도 버텨주고 있다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제 워낙 그 글로벌에서 우리나라만 좀 동떨어져 있기 때문에 과연 이 추세가 언제까지 갈까 좀 우려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확 떨어졌네요. 네. 확 떨어졌습니다. 일단 주간 거래는 전 거래일보다 6.8원이 떨어졌습니다. 1471.3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오늘 환율도 사실 조금 롤러코스터였습니다. 네. 간밤 미장이 급락했고 국채금리도 이제 올랐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상승 압력, 환율의 상승 압력이 가중됐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간밤 역의 환율도 1,480원 근접했고 정기장 거래 시작하면서 1,480원 뚫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네. 여기에서 이제 이 대통령이 환율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환율이 방향을 확 바꿨습니다. 네. 1,460원대로 순간적으로 확 떨어졌습니다. 네, 이 대통령이 이제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거라고 당국이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네. 밝혔는데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언어를 약간 어떤 정돈을 해가지고 예측을 한다고 이런 발언에도 이제 네. 반응을 한 거군요. 중요한 건 이제 한두 달 정도면 1,400원 내외로 떨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이제 1,300원 후반대, 1,400원 초반대까지 이제 내려갈 것이다라는 이제 입장을 낸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대통령이 외환 시장에 이례적으로 구두 개입한 효과를 네. 낸 겁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즉각적으로 여기에 이제 반응하면서 하락 쪽으로 돌아선 것이고 네. 이 대통령이 이제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의 이제 고환율 상태를 일종의 뉴노멀이라고도 언급을 했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만으로 원상으로 되돌리긴 어려운 상황이다. 이건 이제 구조적인 환율 상승 압력이 있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네. 피력을 한 것으로도 볼 수 결국은 있겠죠. 일본도 좀 마찬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오히려 비슷한 일본과 상황이다. 비교하면 우리 원화 가치 절하는 좀 덜한 거다. 네. 이런 식의 얘기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또 이 기자회견에서 재밌는 내용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금을 강화하는 방안은 당장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이런 네. 밝혔죠. 그렇죠. 지금 부동산 공급 대책 발표가 이제 임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동산 가격 억제를 위해서 세금 규제를 도입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 대통령은 가급적 안 하는 게 바람직하다. 예.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느냐면서도 네. 지금으로서 이제 세제를 통해서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하지만 또 만약에 선을 벗어나서 네.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세제 수단을 동원해야 한다고도 언급을 했습니다. 네. 이 얘기는 이제 최후 수단으로는 결국 세금 카드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네. 시사한 것이라고 봐야 되고 이 얘기는 이제 막 이런 거죠. 만약에 정책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했는데도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 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보유세 인상 같은 세금 규제도 도입할 수 있다. 네. 이런 뜻으로 풀이가 되고 지금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한 추가 규제도 시행할 수 있다라는 언급도 했고요. 또 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조만간 발표가 될 건데 네.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몇 차를 짓겠다 이런 말들이 나올 수도 그것도 있다. 그렇고 이제 제시하는 기준이 예를 들어서 네. 뭐 이제 착공 수준이나 인허가 기준으로 아하. 수치를 발표를 해서 네. 체감할 수 있는 숫자를 발표하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만 벌써 지금 집가격 문제는 선을 한참 벗어난 게 아닌가 이런 여론도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최후 수단으로 고려하고 있다니까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좀 기자회견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부동산 담보 대출을 내주면서 담보 인정 비율 LTV라고 하죠. 이걸 네. 담합한 시중은행들이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고요?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하나은행, KB국민, 신한, 우리은행이 담보인정비율 LTV와 관련한 정보를 교환했고 이를 활용해서
부동산 담보대출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2,720억 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재 결정은 여러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은행업계에서 이 LTV 정보를 서로 교환하면서 일종의 짬짬이를 해왔다는 의혹이 계속해서 있어 왔어요. 우리가 얼마로 할 테니 너희도 얼마로 하라 이렇게 그렇죠. 한 거죠. 이런 정보 교환 자체에 대해서 뭐 일종의 관행처럼 되풀이해온 건데 여기에 대해서 첫 제재가 아하. 가해진 것이니까 그런 의미가 있고 3년간의 조사 끝에 이제 결론이 나온 거고요. 예. 여기에다가 이제 정보 교환 자체가 담합행위로 볼 수 있다라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여러 의미가 있는 제재 조치다 볼 수 있겠습니다. 2,720억 원 과징금은 참 어마어마한 과징금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은행들이 어떤 식으로 이 담합 행위를 했는지 네. 뭐 실제 실행한 방법이라든지 이런 걸 좀 네. 재밌게 나왔습니까? 예, 이게 이제 담보대출을 받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근데 은행이 이 담보로 맡긴 거에 대한 비율을 어떻게 책정하는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이 비율을 은행에서 너무 낮게 잡으면 대출 금액 자체가 줄죠. 아니면 추가 담보 설정을 요구하거나. 네. 그래서 이거밖에 없다 그러면 오히려 금리 손해를 보더라도 좀 높게 잡아주는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전하기도 하고. 네. 이제 공정위가 바라본 부분은 이거죠. 이게 4개 은행이 이런 대출 관련 정보를 서로 교환을 했다. 그래서 서로 은행끼리 담보 인정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도록 계속해서 조정했다. 이 그러면 이제 부분을 소비자 본 거죠. 입장에서는 어디를 가든지 다 비슷하게 되기 비슷한 때문에, 거죠. 때문에 네네. 어떻게 보면 일률적으로 더 높은 그런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네. 그럴 여지가 크다라고 본 거고 예를 들어서 타은행이 좀 담보 인정비를 높게 잡은 타은행보다 높은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조금 이런 것들을 정보 교환을 해서 조금 낮추고 네. 낮은 것 같다. 그럼 조금 높이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한 거고 이제 이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은행들도 있잖아요. 그 네. 은행들과 비교를 해보면 이런 LTV 설정 비율을 확연하게 낮게 아하. 잡은 것도 확인이 됐고요. 예. 이거는 사실 4개 은행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기도 네. 했고 보통 4대 은행이라고 하죠. 네, 4대 시중은행. 네. 이게 사실 담보대출에서 절반 이상의 점유율을 이 은행들이 4개 은행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정보 교환이 문제가 될 것을 고려해서 이 LTV 자료 같은 것들을 인쇄물로 인쇄를 해서 서로 교환하고 이거를 엑셀에 수기로 입력을 하고 네. 입력한 뒤에는 이 문서를 다 파기를 해서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역시 했다. 그 시중은행 엘리트 분들이라 가지고 꼼꼼하게 이렇게 작업을 하셨던 것 근데 같습니다. 이제 이런 행위 자체가 네. 정보 교환이 법에 저촉될 수 있다라는 점을 인지하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이제 공정위는 판단을 한 거죠. 오히려 그게 더 덜미가 됐던 네, 그렇죠. 거였군요. 4개 은행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2년 동안 6조 8천억 원에 달하는 이자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이득을 6조 8천억 원을 받는데 아까 과징금이 2천억 원. 2,720억 원. 예, 물론 이제 거액의 과징금이지만 이런 일을 또 막기 위해서는 좀 더 좀 다른 조치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 하루였습니다. 경제뉴스 브리핑 손석우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제를 알아야 세상이 읽힙니다. 투자를 알아야 돈이 보입니다. KBS 1라디오 경제쇼.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코너 시간입니다. 생방송 도중에 성경이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 세금과 관련된 질문을 남겨주시거나 상담 내용을 샵 9730, 샵 9730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02-368-1002번과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명쾌하게 답변해 드립니다. 세무부인 다솔의 안수남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세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가장 관심이죠. 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관련해 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네, 네.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조치가 네. 5월 9일 종료를 네. 앞두고 있다고 하던데요. 네. 먼저 이게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우선 양도소득세라는 것은 기본세율이 6%부터 45%까지 과세를 하고 있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 2주택자는 20%를 중과세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3주택자에 대해서는 30%가 중과세 되니까 네. 45%에 30%를 더하면 75%잖아요. 예, 그대로 이제 더하는 거군요. 예, 주민세까지 더해버리면 82.5%의 아하. 중과세율이 적용되면서 네. 장기 보유를 했는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아예 안 해줍니다. 아, 여기서 원래는 장기 보유분을 빼야 되는데 맞습니다. 그 기간을 예. 길게 가더라도 못 빠지는 그런 문제가 네, 있군요. 공제도 안 해주면서 중과세율을 때리고 이것처럼 2021년도 문재인 정부 시절에 도입됐다가 네.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도에부터 유예가 시작됐거든요. 예. 그래서 계속 유예했는데 이제 5월 9일이 올해 또 마지막 유예거든요. 네. 이게 연장되냐 안 되냐 지금 관심사항입니다. 네. 이게 일각에서는 네. 5월 9일까지 유예가 돼 있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 조정 대상 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네. 더 연장되지 않고 그대로 종료되는 거 아니냐.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일반적으로 지난번에 이제 그 청와대 실장님께서도 이제 지금 세제를 계속 지금 얘기를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도 이제 거의 이걸 기정사실화해서 그냥 종료되는 걸로 지금 했었는데 네. 오늘 대통령께서 인터뷰하실 때 세제로 집값 잡는 데 활용하지 않겠다.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선언하셨고 그때 대통령 선거 때도 공약으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볼 때는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은 마지막 카드에서 쓸지만 쓸지 그때 네. 고민할 것 같고요. 예. 지금 현재 다주택자 중과세가 시행되면은 공급에 대해서 지금 중과세라거든요. 네. 그러면 매물 잠금 현상이 와버리잖아요. 음흠. 그러면은 결국은 그렇지 않아도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있는데 가격이 더 급등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네. 이번에 이 카드를 안 써야 맞습니다. 사실은. 네. 하지만 이게 뭐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네. 기존에 이제 유예됐던 것을 연장하냐 맞습니다. 마냐 문제이기 때문에 네. 오늘 말씀하고 딱 들어맞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그런 상황.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뭐 실제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인 것 네,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 말씀처럼 일각의 관측처럼 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더 이상 연장되지 않고 종료가 되면은 네. 그러면 세금 부담이 실제로 얼마 정도 더 늘어나는 거죠?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은 5억에 취득해서 15억에 양도를 했고 네. 10년 정도 보유했다면 네. 일반 세율로 과세가 되면 한 3억 3천 돼요. 그러니까 5억 원 정도 양도 차익이 났을 10억 때 정도 양도 차익이 났을 10억 때. 정도 차익이 났을 때 그다음에 3억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20% 한다면 예. 3억 3천 정도인데 2주택자가 되면 예. 요게 6억 4천으로 늘어나요. 예. 만약에 세금이 3주택자 6억 4천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이죠. 10억 남았는데 네, 예. 3주택자라 그러면 7억 5천이 양도소득세예요. 네, 거의 다 이제 세금으로 내야 되는 75%가 세금이라는 얘기죠. 예, 사실은. 되겠군요. 네. 그렇게 이제 뭐 중과세를 좀 피하려다 보니까 이런 네. 다주택자들이 이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된 다음에는 네. 파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 증여한다든지 네. 아니면 이 보유세 내면서 그냥 좀 버티자. 네. 또 버티다 보면 나중에 또 세제가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면서 이 버티는 전략으로 가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지금 벌써 사전적으로 더 많이 했는데요. 예. 만약에 중과세가 시행되면은 중과세율을 물면서까지 양도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결국 자녀들한테 사전증여를 해서 증여로 돌려버리면 또 사전증여라면 이게 10년 동안 못 팔거든요. 이화세 때문에. 예. 그 매물잔금이 또 오는 거죠. 더. 예. 그러니까 더 악순환이 된다고 보여죠. 저희들이 예. 봤을 때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급 문제 때문에 좀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고, 네. 뭐 하지만 또 이제 마지막 카드로 이것도 쓸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5월 9일 유예가 될지 아니면 네. 종료가 될지 그대로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까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 또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68-1002에서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증문즉답으로 명쾌하게 상담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이 드는 샵 9730 번호로 상담 내용 보내주세요.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본격적인 상담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문의는 휴대전화 끝자리 0507번님의 질문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청취자 사연입니다. 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하는데요. 만약 지금 경매로 서울 아파트를 매수할 경우에는 이런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2년 뒤에
12억 원 이하로 매도했을 때는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이제 같이 동시에 막 규제들이 되니까 보니까 혼란이 오신 것 네. 같아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도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토지거래 허가 조건이고요.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조건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 집을 취득하면 2년 네.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허가 조건에서 2년 거주인데 네. 그게 경매로 취득하면 2년 거주를 안 해도 되거든요. 아하. 허가 조건에서. 예, 예. 그러니까 비과세를 받으려면 요것도 상관없이 예. 경매 취득했다 하더라도 예. 2년을 거주해야만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예. 혼동 오시면 안 돼요. 아,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때는 사실 그 실거주가 없는데 경매를 받을 때는 예. 거주를 안 해도 되는데 예.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비과세 받은 이 요건은 예, 예. 그대로 준수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나중에 매도할 때는 실거주가 필요하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아, 이 두 가지 제도가 동시에 진행이 되다 보니까 좀 헷갈릴 수가 맞습니다. 있는데 헷갈릴 수, 그렇습니다. 이 세무사님 말씀처럼 좀 네. 구분해서 좀 보실 필요가 있을 예, 것 예, 같습니다. 예. 네, 다음 사연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720번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이 사연이 좀 많이 복잡하기 때문에 저도 좀 길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분은 근로소득을 가진 일반 임대사업자로 업무용 오피스텔 한 채를 가지고 계신 분인데요. 이 사업장 임대로 80만 원 이 부가세 별도로 가지고 계신 분이었는데 최초는 아니고 무주택 중에 현재 취득가격 주택 8억 원으로 1가구 1주택 계약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주택 지하에 1층과 2층에 3세대가 살 수가 있고요. 또 2세대는 임대고 1세대는 계약자가 실거주를 하겠다고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 1임사, 일반 임대사업자인가요? 네. 예. 세금 신고, 부가세 신고 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어떻게 처리 신고를 해야 되는지 일단 질문을 주셨습니다. 네, 우선은 기본적으로 예. 8억 정도라고 그러면은 네. 고가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요. 네, 예. 1세대 1주택자로 판정이 되고 요거는 지금 그 저율로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네. 취득세는 약 한 2천만 원가량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리고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도 아닙니다. 아하. 부가세 신고 대상은 더더욱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임대소득과 관련된 세금은 없다. 아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오피스텔만 그냥 그대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아, 오피스텔 따로 신고를 네, 하셔야 네, 되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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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렇습니다. 또 이분 추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 아직 잔금이 남아 있다고 하시는데 네. 차라리 부부 공동 명의를 하지 말고 남편 명의로만 취득 신고를 하는 게 더 나을지 또 물어보셨습니다. 일반적으로요. 이 정도 같으면 부부간에 6억까지는 증여세가 없으니까 네네. 단독보다는 공동명의가 여러 가지 유리하거든요. 아. 지금 그대로 대주셨으면 그냥 놔두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 명의라면 어떤 식으로 좀 유리해지는 겁니까? 이제 나중에 취득세라든지 재산세는 똑같은데 네네. 종부세 과세에서 유리하고 종부세 때. 양도소득세에서도 누진세율이잖아요. 예, 예. 그럼 둘이 나누기 때문에 세율과가 낮아지거든요. 아하. 그래서 세부담이 내려가요. 그게 또 예. 나중에 상속세나 증여세에서도 또 유리하고 아하.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예, 다만 네. 이제 나중에 혹시라도 주택을 추가로 네. 취득하실 경우는 좀 네. 문제가 될 수 그렇지는 네. 않습니다. 아, 이거 그렇지 않나요? 세대별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아하. 어차피 한 채로 인정을 하지 예, 예. 두 채로 보지는 아하, 않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부부 공동 명의가 더 훨씬 유리하다. 더 유리하다. 세대적으로는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조언을 주셨습니다. 네. 예, 또 다음 사연이 지금 도착해 있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1438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1438번님 질문인데요. 예, 동거복량으로 합가 상태였고요. 합가 후에 일반 주택을 취득을 했다고 하십니다. 어머님께서 요양원에서 8개월을 계시다가 운명을 하셔서 세상을 떠나셨군요. 네. 이번에 상속으로 2주택자가 됐는데요. 이 세대 분리는 못한 상태였지만 실제적으로 세대 분리한 상태였는데 양도세 감면이 가능할지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합가는 2012년에 하셨고 일반 주택 취득은 2014년 그리고 상속은 2025년 11월입니다. 일단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될지 좀 이게 봐주십시오. 내용이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아, 그런가요? 지금 별도로 따로따로 사시다가 네. 합가를 했으면은 네. 세제 혜택을 주거든요. 네.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지면은 네. 상속으로 인한 특례가 적용을 못 받아요. 예. 그런데 이제 만약에 효자들 따로따로 살다가 합가한 효자들은 봐주거든요. 아하. 그때 조건이 집을 각각 갖고 있었어야 돼요. 아. 근데 이분의 경우에는 아버지 집이 없는 무주택자 아들이 합가한 거죠. 나중에 그리고 이주택자가 됐기 14년도에 때문에. 다시 샀단 말이죠. 예. 합가 당시에는 주택이 없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동일 세대 간의 상속이 이루어진 이 혜택은 못 받는 거고요. 아하. 본인이 지금 실제적으로 세대 분리 상태라고 말을 하는데 예. 이거는 세무사님한테 가서 별도로 요건을 검토를 받아보셔야 돼요. 아, 이게 그래서 과연 실질적인 요건이 되는지 아닌지를 맞습니다. 좀 세대
구체적으로 세대분유권은 따로 따져보셔야 될 일이고. 세무사님을 만나 뵙고 그렇습니다. 정확한 사연이라든지 뭐 네. 상황이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겠다. 네. 네. 그렇다면 결국 이분 같은 경우는 양도세 감면 대상이 될지 안 될지도 지금 현재로는 특례 적용이 안 된다. 현재로서는 특례 적용이 네, 어려운 네. 상황인데 예. 아까 실질적으로 이제 세대불가 되어 있었다면 그거는 이제 별도로 구제 방법이 아하, 있겠죠. 구제 네. 방법이 있을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네. 그 믿을 수 있을 만한 세무사님한테 한번 찾아가시는 것이 그럴 것 예, 같습니다. 가장 합당해 네. 보입니다. 네. 예, 1438번님 사연이었습니다. 네, 잠시 전화 연결이 들어와서 전화로 질문 지금 들어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화 상담 질문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게 저 KBS 성경이 경제쇼입니다. 예,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전화 주셨는데요. 어떤 게 궁금해서 전화하셨는지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녀한테 주택 증여 문제를 좀 상담하려고 하는데. 네. 네. 자녀주택 예. 증여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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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해 보세요. 예. 예, 제가 주택을 세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세채요. 예. 2000년에 6천만 원에 매입한 아파트가 지금 4억 가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2015년에 주택을 건축을 했는데 예. 한 8억 정도 투입이 됐고 현재 한 15억 정도 시세가 되고요. 예. 그다음 2018년에 아파트를 2억에 매입했는데 그거는 가격 변동이 없고요. 예. 그래서 처음 구입했던 2000년에 구입했던 그 6천만 원 구입했던 게 지금 4억 정도 하는데 네. 이 부분을 작년 5월달에 결혼한 자녀에게 좀 증여를 좀 하려고 하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세금 관계라든지 네. 이 부분을 좀 알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우선 2025년도 결혼했으니까 예. 결혼한 날로부터 2년 안에는 1억은 무상으로 줄 수가 있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현재 주겠다는 그 2000년에 구입한 주택은 아파트는 아니잖아요. 그거는 다세대나 다가구겠지 빌라죠. 그러면 예. 이 빌라를 어떤 금액으로 평가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예. 통상적으로 이 경우에 이제 공동주택이라 하지만은 거래가액이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거는 빌라는. 아 예. 예, 빌라는 거래가액이 안 나오면 시세대로 안 하고 예. 통상적으로 개별주택 고시가로 온단 말이에요. 아 예. 그러면 지금 시세는 4억이라 하더라도 개별주택 고시가는 한 2억 5천 내외 될 거예요. 이만일 거예요. 예, 맞습니다. 네, 이게 어디에 있나요? 인천 서구에 있습니다. 인천 서구에 있고. 그러면 지금 예. 현재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는 않잖아요. 여기는. 예, 안 네. 있어요, 인천은. 그럼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전세가 들어가 있거나 대출이 있으면 예. 부담부 증여가 가능하거든요. 아, 그러면 만약에 4억이라고 평가된다 하더라도 전세금을 예. 빼고 예. 1억 5천 정도가 증여가액이라 한다면 증여세는 안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증여를 할 때는 지금 기준시가로 하는 것이 나중에 팔 때는 더 불리하거든요. 아, 왜냐하면 그게 취득가가 되니까. 예. 예, 그래서 부담부 증여로 세액 계산을 해 보신 다음에 예. 세무사님한테 감정평가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 기준시가를 하는 것이 유리한지를 한번 예. 시뮬레이션을 해달라고 해보세요. 아, 그래서 가액 결정을 하신 다음에 증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예, 감사합니다. 다시 원고 사연으로 가보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6136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다음 사연입니다. 가족 관계가 아닌 경우에 지인 간에 증여를 한다는데 세금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십니다. 세금 안 내는 한도가 있습니까? 네, 남남끼리는 공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우자한테는 6억까지 공제가 되고 네네. 직계 좀비속간에는 5천만 원, 2천만 원까지 공제가 되고 네. 그다음에 친인척은 1,000만 원까지 공제가 되는데 남남끼리는 증여세 과세는 하되 대신 공제액은 전혀 없다. 기본 공제액 자체가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주는 남한테 줄 때는 증여세를 내야 됩니다. 아무리 소액이라도 원래는 그렇습니다. 내야 이제 된다는 게 문제 원칙이죠. 집을 좀 싸게 판다든지 이런 거는 네. 특수관계자가 아니면 남남한테 팔 때는 그런 것은 봐주지만 예. 직접 증여하는 거는 공제 금액 자체가 없다. 이렇게 알고. 그럼 예를 들어서 뭐 용돈으로 10만 원 준다. 그런 거는 이제 뭐 인정 금액 이하니까 예. 이제 통상적으로 1,000만 원 이하는 예. 동일인한테 1,000만 원 이하는 같으면 증여세 과세를 안 하거든요. 아. 네, 이제 일정 그 지점 비과세 구간이 있으니까 예. 그걸 초과하는 것들만 세금을 부과합니다. 예. 네. 그렇다 하더라도 그게 아니라 이제 1,000만 원이라든지 이런 네. 재산이 되는 규모라면은 통상적으로요. 네. 사실은 타인한테 매매를 했는데 양도세가 네. 너무 많이 나오니까 예. 거꾸로 증여 처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하. 그러면 국세청 입장에서 세무서 입장에서 볼 때는
예, 남한테 부동산을 증여했다. 예를 들어서 2, 3억짜리를. 그러면 아버지를 뭐 살려주시는 은혜 입을 사람이라든지 해야 되지. 예. 예, 아무 관계도 없는데 증여했다고 그러면은 다른 목적일 거라고 세무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결국은 그렇습니다. 증여를 한 걸로 이제. 네, 그렇게 봐서 예. 조사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사연 또 들어와 있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7332번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 국가에서 수용한 토지의 보상 가격 기준하고 양도소득세율은 어떤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린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보상 가격 기준은 이제 세금하고 상관이 없고 네. 사업 시행자가 공특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가격 결정을 해 주거든요. 네. 이제 그거는 가격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양도가액이 되는 거고요. 아하. 그다음에 취득가액은 본인이 실제 산 금액이 될 텐데 네. 그거를 계약서를 갖고 있는 분도 있고요. 2005년도 이전 같으면 계약서가 없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런 분들은 환산 취득가라 해서 예.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결정을 해요. 예. 그렇게 해서 양도 차익을 산정한 다음에 세율이 이제 다 2년 이상 보유를 했을 것이고, 네, 네. 예, 저기 1,400만 원까지는 6%, 그리고 5천만 원 초과되는 거는 이제 24%. 8,800만 원 초과된 거는 35%. 구간별로 세율이 정해서 세금이 부과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감면을 해 주는데 지금 최근에 공익사업 수용되는 경우는 감면이 1년에 2억씩 한도가 높게 지금 잡혀 있습니다. 아하. 그것도 세무사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예. 연도를 달리하면은 감면 한도가 높일 수가 있으니까 네. 전문가한테 사전에 상의를 좀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계속 많은 사연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4399번님께서도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6억 정도의 아파트를 2008년도에 구입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4억 정도 아파트를 2018년에 구입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아파트가 결국 두 채인데 네. 어느 아파트를 먼저 팔아야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지 꼭 답변 부탁드린다고. 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하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양도소득은 양도차익을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세하고 네. 구입을 얼마 했는지를 알려주셔야 돼. 네. 그래서 양도차익이 얼마나 발생했는지를 알아야 아하. 세금을 계산해낼 수가 있는데 지금 이분은 지금 현재 6억 아파트를 구입했다고 그러잖아요. 예. 그다음에 4억 정도 아파트를 18년 구입한다고 그러는데 시세만 나왔지 취득가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아하.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보유 기간하고 예. 양도 차익을 계산해서 예. 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세무사님한테 직접 방문 상담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궁금한 분들이나 이 생방송 도중에 실시간 전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02-368-1002번 1002번에서 1003번으로 전화 주시면 안수남 세무사가 증문즉답으로 명쾌하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샵 9730 번호로 상담 내용 보내주시면 됩니다. 어플리케이션 콩은 무료입니다. 또 성경의 경제쇼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도 더 상세한 내용을 남기실 수가 있습니다.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지금 안수남 세무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사연으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네. 휴대전화 끝자리 4588번님께서 또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 사연자분 사연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성인 딸하고 같이 두 분이 살고 계십니다. 딸도 여수에 아파트가 있는데요. 임대를 놓고 딸이 저희 집에 살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1가구 2주택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딸이 만약에 아파트를 팔면 1가구 2주택 중과세 대상이 되는지 중과세를 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네, 자녀하고 따로따로 살다가요. 예. 이렇게 합가를 했으면은 동거번강 합가를 해서 예. 10년 안에 양도하는 집 1주택은 비과세를 해주거든요. 아하. 그때 조건이 집을 한 채씩 각각 갖고 있는 상태에서 합가를 네.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채 갖고 있나 그런 상태에서 합가를 하시면 안 된다는 뜻이고요. 예. 대신 부모님이 연세가 60세가 다 넘으셔야 됩니다. 예. 합가 대상하는 이 사연자분이 부모님이 60세 이상인지 그렇습니다. 중요하겠군요. 예, 그렇게 해서 합가가 됐다면 10년 안에 양도하는 것은 비과세를 해주고 네. 또 남은 한 채도 비과세 받을 수 있으니까 예. 둘 채 다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일반과세, 중과세는 안 된다. 이렇게 아시고 요건 한번 아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종의 그 부모님 모시고 사는 효녀들을 그렇습니다. 위해서 이렇게 그것 때문에 이제 유예를 해준 거죠. 제도로 되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 대표 세무사와 세무상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경제 맛집 투자 핫플. 지금은 돈 벌기 딱 좋은 시간.
KBS 1라디오 경제쇼. 네, 부동산 세무상담 이어가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8821번, 8821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함안군에 있는 시골집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이 138평 사무실, 창고 23평, 2종 그린 생활로 등재가 돼 있습니다. 앞으로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하던데 주택과 차익이 얼마나 나올지 또 주택으로 변경할 수는 없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골에 있는 이 집의 경우에는 네. 지금 말씀하신 게 재산세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예. 재산세 차이가 크게 나질 않습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당연히 주택하고 그렇게 변경할 수는 가능해요. 이존 그린 생활에서 주택으로. 맞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용도가 주택으로 썼을 때 용도 변경이 가능한 거고 네네. 세금을 위해서 용도 변경해 놓으면 거부하겠죠, 당연히. 예. 주택이 세금이 더 낮아요. 예. 자, 문제는 주택으로 했을 때 내가 다른 지역에 주택을 갖고 있거나 그랬을 때 비과세가 안 되거나 이주택자. 그렇습니다. 예. 이걸로 다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주택인 것을 근생으로 바꿔놓는 경우가 더 많은데 아하. 이분은 재산세가 글쎄 수십만 원 차이는 안 날 것 같고 예. 몇만 원 차이 날 것 같거든요. 예. 그 정확하게 계산해 보신 다음에 주택으로 해야 할 실익이 있는지 네. 예, 불이익은 없는지는 충분히 검토하고 하셔야 돼요. 예. 재산세 때문에 예. 이렇게 바꾸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전화가 한 통이 와 있는데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1인 1주택자로서 서울에 집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예, 예. 아파트고요. 네. 2018년에 7억에 매입하였고 매입. 네. 현재 시세는 시가로 17억 정도 해요. 예. 10억 차이 나고요. 예. 보유는 8년 했고 거주는 5년 했는데요. 예. 지금 매도 시 양도세와 예. 2년 뒤 더 거주 및 보유를 하여서 보유 10년, 거주 7년을 채울 때의 세액을 차이를 알고 싶어요. 저희가 대충 계산해 보면 네. 제가 볼 때 1억 5천은 안 넘을 것 같아요. 1억 5천은 그 차액이요? 지금 양도소득세가 네. 대충 계산해서 제가 볼 때 1억 5천은 안 넘는데 네. 1년 살 때마다 거주하실 때마다 네. 세부담이 한 2천 정도 줄어들 거예요. 보유 거주 합쳐서요? 네. 거주를 하셨다면 네. 네,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셔서 네. 8년 10년 다 채우시면 네. 예, 세금은 2, 3천밖에 안 되거든요. 네. 이제 네. 그거는 선택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8년 10년이라고요. 10년을 보유 채우시면 거주 10년 보유 10년 채우시면 예, 최대 2천만 80%까지 되니까 2, 3천밖에 안 될 거예요. 2, 3천 되고요. 네. 그럼 만약 이것을 지금 거주 안 하고 네. 새 임대를 줘버리면 네, 보유 기간은 늘어나잖아요. 그렇습니다. 4%씩 공제가 추가로 늘어나니까 예, 네, 감면 4%. 혜택이 예, 아마 한 1,000만 원 정도 줄어들 것 같아요. 네. 이 4%씩이라는 것은 보유 4%, 거주 4% 따로 말씀하시는 따로 거죠? 진행을 하거든요. 네, 잘 이해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전화가 한 통 더 들어와 있는데요.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말씀해 주십시오. 부산에 거주하고 있고요. 예. 25년 걸려가지고 재개발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두 가구를 배당받았어요. 온플러스를 받으셨네요. 네. 예, 원플러스 오늘 받았는데 예. 그거를 팔려니까는 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전고시는 안 나요? 아니 지금 예. 살고 있어 완공이 돼가지고 입주 다 했습니다. 그렇게 이전고시는 않냐고 이전고시가 이전고시 됐죠. 언제 됐습니까? 그건 잘 모르겠고요. 우선 이전고시일로부터 3년 안에 예, 작은 거는 못 팔게 돼 있잖아요. 예. 전매 금지는 지금 끝났나요? 예. 끝나셨으면 작은 것부터 먼저 파시고 그걸 이전에 양도세를 내고 예. 큰 거를 제가 작은 건 내가 거주하고 큰 거를 팔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큰 거 팔려면 양도세가 많이 나버리는데요. 그러니까 3년을 거주하면 안 돼요. 그거는 거주하셔도 예. 둘 중에 먼저 파는 건 양도세가 해당이 돼버리기 때문에 비과세를 못 받습니다. 재개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작은 거를 차라리 세대 분리되어 있는 자녀들한테 예. 차라리 증여를 하고 그래서 큰 거를 비과세 받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래요. 네. 다른 방법 없을까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그거는 지금 현행법상 그거를 지금 연 플러스 원 중에서 작은 거를 특례주택으로 간주를 해서 비과세 빼줘야 되는데 아직 예. 세법이 입법이 안 돼 있어요. 그게요.
예. 그래서 불이익이 지금 보고 있으니까 우선 어쩔 수 없습니다. 그전에는 원 플러스 5년에도 1가구 1주택이니까 하나는 아니 그때도 똑같이 2주택자로 취급돼서 비과세를 안 해줬습니다. 그때도. 25년 전에도요? 그럼요. 원 플러스 원 주긴 이후부터 똑같아요. 세법은.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또 전화 한 통이 더 와 있는데요. 네.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요. 네. 그 오피스텔을 예. 원래 1,950만 원, 1억 9,500만 원에 계약을 해가지고 예. 제가 세를 주고 있다가 예. 올해 예. 팔았는데요. 예, 예. 그걸 1억 8천에 팔았거든요. 1억 8천에. 근데 네. 예, 그런데 네. 저 복덕방에서는 네. 그거 미치고 팔았으니까 양도세를 안 내도 된다고 그래서 네. 저는 그거를 신청을 안 했었거든요. 네. 근데 국세청에서 네. 제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문자로. 네. 그런데 이거를 제가 양도세를 내야 되는 건가요? 아니에요. 지금 국세청에다가 예. 이제 세무사님 통해서 기한 후 신고락 해서 취득가액서하고 지금 양도계약서만 제시를 하시면 네, 차손 나서 손해봤기 때문에 양도세는 끝을 내줄 거예요. 근데 제가 네. 계약 그거를 올 여름에 팔았는데 네. 그 먼저 오피스 때를 산 데를 네. 그 계약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를 그냥 없앴는데 어떻게 줘? 그럼? 없앴으라 하더라도 등기상에 그 거래 금액이 나오거든요. 예. 1억 9,500이 나와 있어요. 계약서 그 등기상에 부동산 등기상에. 세무서에 가서 그거 등기부등본을 띄시면 돼요. 등기부등본을. 네. 등본을 떼서 네. 저 국세청에다가 네, 보여주고 신고를 하면 그렇습니다. 네, 지금 판 금액은 1억 8천에 나오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전국에서 지금 사연이 답지하고 있는데요. 예, 다음 사연 이제 문자로 들어온 사연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3249번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3249번 질문입니다. 부산 재개발구역 입주권자입니다. 입주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고요. 네. 분양권 프리미엄이 1억 5천이나 주고 샀는지 5년이 지났는데 분담금이 걱정이 되고 해서 딸에게 증여를 하려고 합니다. 네. 증여를 하면 세금이 얼마쯤 나올지 산 가격은 4억 6천만 원이라고 하십니다. 이거는 증여할 때 네. 시세를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거래 시세가 안 나오기 때문에 감정평가를 두 군데 해서 네. 그거를 시가로 보고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현재 시가는 지금 모르니까 증여세는 모르겠고 약 5억 정도 된다면은 네, 만약에 5억이 된다면 5억이 된다면 증여세가 한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8천만 원 정도 증여가 나온다. 그래서 감정평가 두 군데 해서 네. 증여가액을 잡되 감정을 하시면서 이거 증여를 하려고 하니까 예. 조금 잘 봐주세요. 그럼 조금 낮게 잡아줘요. 그거는 네. 그런 것을 좀 그렇게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군데서 하게 되면 평균 가격으로 이렇게 하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경우는 10억짜리 미만 한 군데만 하면 되는데 예. 입주권하고 분양권은 또 두 군데 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비용이 두 개로 들어가니까 조금 예. 그건 비용 발생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다음 사연이 또 들어와 있는데요. 황순애님께서 문의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 재건축으로 두 채 아파트 분양권이 있다고 하십니다. 딸아이가 두 분이신가 봐요. 딸아이 네. 둘에게 한 채를 주고 싶은데 어떤 방법이 있을까 물어보시는데요. 지금 이제 이번도 지금 여기서 말을 분양권이라고 표현했는데 네. 이 분양권은 일반 아파트로 분양받은 분들은 분양권이라고 그러고요. 네. 조합원으로 지위를 받은 거는 조합원 입주권이라고 그래요. 네. 그래서 1+1 받은 것은 분양권이라는 표현 안 쓰고 입주권이라고 해야 조합원 되겠군요. 입주권으로 해야 됩니다. 네. 이 방법도 똑같이 입주권이기 때문에 두 군데 감정평가 받아서 예. 둘 중에 하나를 작은 걸 준다 그러면 지분율이 다르거든요. 네. 큰 것하고 작은 것하고 시세가 다르니까 예. 시세에 비례해서 지분율을 넘겨줘야 돼요. 예. 이거는 이제 세무사님들한테 가서 상담을 받으시면 예. 그 지분율을 몇 프로 주라. 네. 작은 걸 줄 때는 몇 프로, 큰 걸 주려면 몇 프로. 이렇게 시세들은 알려주거든요. 예. 그 비율대로 주셔야만이 나중에 공유를 분할될 때 세금을 좀 덜 부담할 수가 아하. 있습니다. 그게 전문 세무사님한테 상담 꼭 받으셔야 돼요. 예. 네네. 좀 아무래도 이제 금액도 크기 때문에 네. 이 같은 경우는 좀 세무사 상담이 필요한 그런 사연으로 좀 그렇습니다. 보입니다. 네. 다음 사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전영숙님께서 문의를 해주셨는데요. 이 전영숙님은 2001년도에 상가주택을 1억 9천만 원에 매입을 하셨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다운 계약서를 썼다고 하는데요. 네. 지금 매입 가격보다 조금 붙여서 팔려고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세금이 좀 많이 나올지 걱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참 문제가 이제 이런 경우는 계약서를 분실해 버렸거나 다운 계약서를 썼는데 네. 그러려면은 지금 현재 계약서가 없다는 전제 하에 네. 환산 취득가라는 방식으로 세법상 허용되는 방식으로 취득가를 계산해 봐야 되거든요. 환산 취득가.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계산하면은 지금 취득가액보다는 훨씬 낮은 금액이 잡힐 거예요. 아하. 그러면 오히려 다운 계약서 쓴 금액이 오히려 유리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다운 계약서를 쓰고 원 계약서를 분실했거나 안 갖고 있으시면 예. 불이익을 볼 수도 있고요. 예. 어떤 경우는 이게 환산 취득가가 실제 취득가보다 높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때는 계약서가 없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세무사님한테 가서 예. 상담을 한번 받아보셔야 돼요. 예. 네, 어떤 알겠습니다. 가격을 적용하는 게 유리한지.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다음 사연 좀 살펴보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6085번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6085번님은 2018년도 9월 13일에 9.13 대책이 있었는데 당시 대책을 좀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해 주시는 건데요. 양도소득세 그리고 네. 종부세 합산 배제, 장특공제 이런 것들이 아마 그때 나왔던 것 같은데 네. 아마 이제 이 무렵 물건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파트 네. 소형 59제곱미터 2018년 9월 18일 등록을 이 대책 나온 직후에 아마 등록된 것 같습니다. 네, 네. 가액이 초과되는 그런 물건이 있는 것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관련해서 혹시 좀 세무사님께 설명을 주택 임대사업자 등록이 예, 예. 이때 되게 전체적으로 많이 변화가 생겼거든요. 예. 그러니까 9.13 대책이 발표되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서 예. 1주택자 이상이 추가로 구입한 것들은 예. 임대 사업을 하더라도 예. 세제 혜택을 안 줬어요. 아하. 근데 세제 혜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예.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하는 것하고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하는 것하고 네. 1세대 1주택 비과세 때 주택수 빼주는 거. 네. 이 세 가지 중에 예. 지금 보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특례를 배제시켜 없애버렸거든요. 예.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합산이 됐다는 뜻이고요. 종부세 합산이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다음에 다주택자 중과세 규정 적용을 배제했었는데 중과세가 돼버렸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중과세는 아직까지 안 하고 있으니까 이 피해는 없는 거죠. 예.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은 그대로 적용을 해줬어요. 예. 이 세 가지 혜택 중에서 두 가지는 없애버렸고 예. 하나는 남아 있었다. 예. 그때 그 면적 기준은 없었고 가액 기준이 6억 원 이하였거든요. 임대 예. 개시 당시 예. 수도권은 6억 원. 수도권 밖에는 3억 원 있었습니다. 네. 이 조건을 다 충족을 해야 예. 이 세제 혜택을 받도록 돼 있었는데 예. 두 가지는 혜택이 없어졌다는 것 예. 기억하시고 예. 9월 13일 이전에 산 것들만 혜택을 줬다. 그러니까 이 요건들은 지금 이거 지금 제 방송 들어가지고 지금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예. 일단 전문 세무사님 찾아가셔서 예. 이 요건이 부합된지를 꼭 검증 받으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내 양도하는 집이 비과세가 안 돼 버리면 큰일 나거든요. 네. 그래서 장기 임대주택에 관한 부분은 절대 전화 상담하지 마시고 대면 상담하시고 예. 전문 세무사님 두 군데 가서 상담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두 군데를 군데. 가야 된다. 네, 네, 네. 왜냐하면 이제 워낙 복잡한 내용이기 복잡하기 때문에 네. 견해가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요건도 너무 차이가 많고요. 예. 또 가액이 초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연 어디까지 지금 적용을 받으실까 맞습니다. 좀 애매한 네, 부분이 네.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또 다음 사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페이지 인터넷 게시판을 통해서 올라온 사연인데요. 이동희님 질문입니다. 이번이 마지막 사연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님께서 2018년 7월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셨는데 어머님 소유 주택이 오피스텔 그리고 부천 아파트 그리고 동작구 아파트 이렇게 구로구 아파트까지 이렇게 가지고 계신데 내년 임대사업자가 자동 말소가 되기도 하고 이 보유세 세금도 부담이 되니까 팔려고 하고 있는데 양도소득세를 절세하려면 매도 순서를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지금 오피스텔까지 포함하면 4채거든요. 예. 오피스텔 빼더라도 3채면 네. 하나는 임대 등록했다 하더라도 예. 둘 중에 먼저 파는 것은 양도세를 물어야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내용만 갖고는 지금 판단하기 곤란하고 예. 요거는 전문 세무사님한테 가셔서 상황을 정확히 하게 다시 한번 판단을 받으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방송에서 지금 판단해 주는 어려울 것 같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너무 좀 네. 복잡한 사연 주셔가지고 네.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울 것 같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세무법인 다솔의 안순남 대표 세무사께서 상담해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KBS 1라디오 경제쇼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을 맡았던 저는 박대기 기자였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